수능 시험 볼 때 정말 많은 애들이 모의고사보다 더 못 봐요. 대략 3분의 1 정도 추산을 해요. 네네.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맞아요. 네네. 시험 불안증이라는 게 뭐 떨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시험만 보면 자꾸 실수를 해.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집중도 못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중요한 순간에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요.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밖에 연세대 캠퍼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복한데 성취도도 높다? 꿈 같은 얘기를 현실화시켜 주실 저와 여러분의 은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주환입니다. 교수님 2년 만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본지요? 예. 교수님 저희 채널에 세월이 그때 빠릅니다. 100만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언제 책 내시나 고대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은 얘기할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하셨잖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아이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 그 다음에 이 교육에 좀 관여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 뭐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 아무튼 꼭 이거는 보셨으면 짚고 넘어가야 될.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견해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런 오해가 너무 많은 게 보인다.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과학에 기반한 오늘 이 부분 놓치지 않고 필수 영상으로 교육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단적인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한 15년 전부터 아니다. 그러면 너무나 확고하게 아닌 얘기니까 받아들여질 줄 알았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더 오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성취력을 높일 수 있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공부도 잘하고 애가 더 행복해지고 꿈 같은 얘기. 이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오해예요. 공부하려면 힘들어야지. 공부하려면 고통을 참아야지. 고진감래.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행복하고 기분 좋고 룰루랄라 와 신난다. 근데 공부도 잘해. 그건 말도 안 돼. 라는 게 오해예요. 사실은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이 온 기능이 다 좋아지고 몸의 기능과 감정적인 상태 기분 좋은 거랑 머리 잘 돌아가고 문제 잘 푸는 거고 다 같이 가요. 그 오해는 왜 쌓였다고 보세요? 1번 이 지능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교육이 많이 퍼지고 사교육이라는 그 교육 서비스를 학부모들이 많이 사가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불안감. 네, 지금 이거 안 시키면 너희들 뒤처진다. 지금 안 시키면 이게 이제 쫙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먹히는 거고. 그 4세 고시, 7세 고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알죠. 정말 그냥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타깝다를 넘어서서 괴로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해서 또는 초등학교 뭐 의대반 이런 걸 만들어서 애를 어려서부터 강압적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학 갈 때쯤에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좋고 그래서 의대도 가고 좋은 데 간다. 그거요. 그럴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럼 저는 정말 제안해보고 싶은 게, 그럼 제 얘기. 어려서부터 기분 좋고 행복하게 키워야 결국 애가 더 공부 잘하는데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한국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의대에 붙은 애들이 있고, 그런 거 안 하는 애들 있죠. 다만 조건은 비슷해야 되겠죠.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그 조기 교육이라든지 어려서부터 공부시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부러 안 시키는 부모들 말고 예. 많고 더 놀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모님 애들과, 예, 그런 애들과 지금 막 그렇게 의대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가는 애들, 4세 고시, 7세 고시 하는 애들을 한 300명, 3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추적 조사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뭐 대학 갈 때쯤이니까 10년? 10년, 15년, 아주 유치한 애들 10년, 15년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누가 더 어디 집단에서 네. 애들이 자해, 자살 더 가능성을 더 많이 하고 청소년 시기에 어느 애들이 어느 집단이 우울증을 더 많이 보일 거고 예. 그다음에 어느 애들이 학습 그 능력, 성취도, 성적 어디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건강 상태는 어디가 좋을 거고 즉 몸과 마음의 건강과 성취도와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애 인간관계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네. 어떨 건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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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더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목을 매는 이런 네. 현실이 더 공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도 그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게 이렇게 흘러들어요. 네네. 엄마들은 제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른 애 키우는 엄마들 말만 듣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게 네. 제가 이거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애가 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이런 그 마음 근력 이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해줘도 안 믿어요. 그때 이제 교육 심리학회 회원이거든요. 네. 뇌 연구 뭐 많이 여기서 과학적인 거 뭐 막 네.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해줘.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다음에 어디서 주워 듣고 온 다른 엄마 얘기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다른 엄마들이 뭐래더라 하는 말을 믿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제 말과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좀 귀를 열고 좀 진짜 네.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10년 전에도 입증을 하셨었잖아요. 그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 건 이제 저희 애는 이제 그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왔죠. 280명 전교생 중 230등 중간 이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가서 매일 검도하면서 고등학교 애가 매일 운동을 하다니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없어요. 부모님이 말리시죠. 네, 공부하라고. 연구 결과 굉장히 많아요. 그 유산소 운동하고 운동을 해야 이 그 커그니티브 펑션이 좋아지고 더 성적이 올라간다. 저 그걸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얘가 시험 불안증도 있고 좀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걸 시켰고 결론이 뭐냐면 다 좋아지고 시험 불안증도 없어지고 수능 보러 가는 날 기분 좋게 소풍 가듯이 룰루 나가고 수능 만점을 받고 그래서 서울대 경영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EBS에서 네. 공부 못하는 애들 네네. 저는 다큐멘터리 오브작 감정이 기분 좋게 하면 네. 수학 성적 바로 올라간다. 고등학교 애들 어떤 그 조회 시간에 10분씩 명상이나 감정 조절, 감사 명상 뭐 하고 하면은 전국 모의고사 통째로 애들이 올라간다. 그거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엄마와 애 간에 공부 때문에 갈등 있는 10쌍을 모아다 놓고 엄마랑 애랑 이렇게 하고 원데이 워크숍을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이걸 좀 쓰고 해라.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에 감정적 관계 개선하고 몇십 등씩 다 올라갔어요, 성적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오해 중에 부모가 흔히 하는,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이런 오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원하니까 이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적이 높다. 성적이 높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애는 맨날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해요. 그거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한 거죠.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척척 풀어요. 선행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뭐 우리 애는 뭘 보기만 하면 팍팍 이해해요. 우리 애는 뭘 보기만 하면 막 암기 너무 잘해요. 잊어버리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런 게 공부 잘하는 건가요? 10시간을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애는 시험 봤다면 100점이야. 우리 애는 맨날 전교 1등이야.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네, 겁니다. 좀 그거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그런 말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제 유튜브 댓글에 막 교수님 그래도 엉덩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엉덩이로 하나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건 스쿼트예요. 운동 스쿼트. 엉덩력 좋아서 맨날 앉아 있는데 시험 보면 시험 못 봐요.
아, 그러면 의미가 없죠. 원하냐고요? 네네. 안 원하죠. 네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면 시험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알아야 돼. 안다는 건 뭐죠? 학습이에요. 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이에요. 뭔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게 첫째 조건. 네. 두 번째 조건은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예?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시험을 잘 본다는 거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네. 주어진 시간 내에 뭘 하느냐? 그 시간 동안에 바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걸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네네. 퍼포먼스. 수행. 수행력. 그래서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수행력이에요. 수행 능력이에요. 네네. 못 풀면 내 인생 망해. 그런 극단적인 긴장 상황에서 최고의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어쩌면 30분을 거기 한 문제에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인풋과는 다른 능력이네요. 인풋과는 다른 능력이고 네. 그거는 이 mathematics 수학. 네네. 수학과는 다른 능력이에요. 수학을 잘해와 그 압박 속에서 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는 굉장히 다른 능력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김연아랑 예. 아사다 마오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네네. 경쟁자였죠. 중학생 때 나이 처음 할 때 보면은 김연아는 후발주자예요. 아사다 마오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한테 도전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얘는 잘하는 애고 자기 전용 연습 경기장이 2개나 있어요. 링크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말하면 과외 공부는 얘를 아사다 마오를 가르치고 코치를 있고 붙이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면 초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쫙 세계 1등을 달려오는 네. 최고의 선수인 거고 김연아는 링크도 없어. 전용 링크커녕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타고 간 거 빙질도 안 좋은 거에서 막 2시간씩 연습하고 막 이러고 가요. 누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아사다 마오네요. 아사다가 공부 잘하는 애죠. 어려서부터 했고 막 투입했잖아요. 근데 결국 금메달을 누가 따요? 김연아가 땄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김연아의 엉덩방아 영상 보여주면서 예. 김연아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 노력한 시간과 예. 엉덩방아 얼마나 찧었냐와 예. 얼마나 투입을 많이 했냐와 예.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아 다 따지면 무조건 아사다 마오가 모든 면에서 위예요. 근데 뭐가 김연아가 세요? 멘탈이 센 거예요. 멘탈이. 예를 들어 높이뛰기 이런 건 해서 실패해야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 네. 이거는 피겨스케이트는 한 번 더가 없어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네. 그럼 내 평생 했던 걸, 자, 지금 한 번. 그 스트레스 레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걸로 끝이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잘했나에 상관없어. 네. 지금 여기서 너 보여주고 끝이야. 하는 건데, 그때 수억 명이 예. 생중계로 나를 보고 있어. 관중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고, 채점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엄청 세야 되겠죠. 네네. 지금 예.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빨리 트리플 엑셀 같은 거 배워야 돼. 뭐 맨날 하루에 5시간, 6시간 뭐 이걸 해야 돼. 예. 과외 공부 누굴 시켜줘야 돼. 이걸 하지. 네. 실제 퍼포먼스 때 이걸 해낼 수 있는 멘탈, 네. 집중력, 그 다음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전두피지를 쓰는 능력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정말 많은 애들이 모의고사보다 더 못 봐요. 대략 3분의 1 정도 추산을 해요. 네네.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맞아요. 네네. 시험 불안증이라는 게 뭐 떨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시험만 보면 자꾸 실수를 해.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뇌를 잠깐만 알려주세요. 예. 떠올리면은 예. 편도체가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여기 그 파란색으로 전전두피질이 네. 있어요. 그러면 전전두피질 이 앞에 그 전전두피질과 두정엽과 연결된 그 대뇌 피질에서 주로 그런 집중력, 문제풀이 능력 이런 걸 발휘를 해요. 근데 시험 불안증에 빠지고 긴장되고 예. 온 관객이 나를 보고 있다. 예. 예. 또는 내가 이 시험 좀 꼭 풀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압박이 되면 두려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겠네.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반응은 저 밑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의 전체 공포 반응이 와요. 신호가 와요. 네. 예. 공포 반응이 오면 우리 몸이 그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로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요. 그러려다 보니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쿵쿵거리고 땀도 좀 나고 근육에 긴장이 돼요. 몸의 반응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공포 반응인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그 빨간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라는 건 변연계, 저 속에 있는 감정적인 중추고 이쪽에 전전두피질 파란색 이거는 이성적이고 문제 푸는 건데 얘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시소처럼 움직여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하나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하나가 쭉 내려가요. 네. 네. 그러면 시험 불안증에 있는 애들은 네네. 와 시험이야 큰일 났어 이거 잘 풀어야 돼. 그러면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얘가 전전두피질이 떨어져요. 네.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손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약간 긴장된다는 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근육에만 힘이 들어가요.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전전두피질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집중을 못하는 거죠. 얘 집중도 못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중요한 순간에 전전두피질을 쓰는 뇌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한테 야, 너 전전두피질 써. 네, 알겠습니다. 시험 볼 때 전전두피질 써야지. 예.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뇌 작동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네, 편안전활이죠. 그게 편안전활 이거죠. 예, 예. 그거를 해야 사람들은 뭐든지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한테 제가 야구, NC 다이노스부터 시작해서 연대 야구부 멘탈 코치하고 옛날에는 골프 선수들 퍼팅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 팀,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석 달 동안 마음 근력 해줬다 하는 게 뭐냐면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 안정화 중심의 훈련이 따로 있고요. 아,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훈련법이 딱 있어요. 누구나 가능하다면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나요? 이게 몸에 그러니까 훈련으로 뇌를 변화시키려면 2달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 논문들이 8주 실험을 해요. 8주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요. 뭐 명상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래서 2달이면 변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분씩, 15분씩만 훈련해도 확 좋아질 거라고. 거기 맛배기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편안전활 이 훈련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되냐면은 얘 전전두피질을 하는 일이 마음 근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자기조절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과제 지속력과 끈기와 집중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쭉 노력하는 힘이 전전두피질에서 오고요. 엉덩력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엉덩력은 어디서 오냐? 엉덩이에서 안 오고 MPFC에서 온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쭉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풀어야 돼 할 때 집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 멘탈 에너지를 이 대상, 예를 들면 수학시험 문제에다가 쫙 하고 다른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딱 안 되게. 그래서 그 양궁 선수가 이걸 잘 하려면 뭐가 되냐면 이거 활을 딱 사대에 올라가서 하는 순간에는 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것만 쫙 집중할 수 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수학 시험 망치는 애들이 시험 불안증인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학 시험을 보려고 하면 딴 생각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아빠의 화난 얼굴, 엄마의 슬퍼하는 표정, 친구들이 나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막 떠오르는 상태에서 이걸 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감정이 부정적으로 이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막 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포에 압도되는 거죠. 야구 선수들 타석에 딱 섰을 때 공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공에 집중하지 않고 승부에 집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고 내가 무서워하는 일을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참고서든 수학이 예뻐 보이고 와, 나 좀 이따 수학 공부해야지. 그럴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묻잖아요. 전교 1등을 모아놓은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면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서도 또 1등인 애들 한 20명 모아놨어요. 네네. 한결같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네. 있어요? 한결같이 기분이 좋고. 너 수학 재밌냐? 한결같이 재밌다고 그러지. 그러면 얘네들은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편도체 안정화죠. 전전두피질 활성화죠. 네.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뭐냐? 행복한 상태예요. 신나고 기분 좋은 상태예요. 와, 신난다, 기분 좋다. 이 상태예요. 네. 거꾸로 짜증나, 신경질나, 두려워, 걱정돼는 편도체 활성화예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 활성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뇌가.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애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신나고 하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이 감정,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애를 기분 좋게 하라고? 그럼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놔두는 거 아니야? 맨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네. 그거는 사람들이 전전두피질 활성화의 행복이 이 도파민 체계 활성화에 따른 보상에 따른 플레저, 쾌감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할 때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이 작동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가 뭐냐면 보상을 받는, 갑자기 보너스를 받거나, 네네. 갑자기 뭐 칭찬을 받거나, 네. 갑자기 맛있는 걸 먹거나. 사실 부모님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보상체계 활성화하기 때문에 도파민은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잠깐 나오는 듯하지만 전전두피질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건 그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해준다고 이게 활성화되고 집중력 올라가고 뭐 시험 편도체가 안정화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 이게 엄청 활성화돼요. 명상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일단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네. 명상 안 해도 돼요. 내 모습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모습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에 들어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어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암시라든지 네. 내가 내 모습에 만족할 어떠한 근거를 안 주고 다 뺏어가 버려요. 네가 네 모습을 마음에 들어해? 너 큰일 나. 현실에 안주하는 거냐? 너의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봐. 너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생각해봐.를 계속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이 멘탈이 다 약해지고 온갖 정신질환이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거기에 더 이제 불을 지피는 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눈에 보이는 모든 다른 사람의 바디 이미지는 다 날씬하고 막 건강한데 나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더 불안한 거죠. 편한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돌아가죠. 나는 안 돼. 네. 나는 부족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 문화가. 너는 너를 미워해야 돼. 너는 너에 대해서 불만이어야 돼. 상대평가 내신 시스템 자체가 다 그런 거죠. 상대평가 내신 시스템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하나, 둘, 셋. 세 명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대평가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1등급 받고 있는 애, 걔는 또 불안에 떨고 있겠죠. 얘네들 말고 2등급 이하는 다 죽어라 하는 거야. 너희들은 가치 없다. 어떻게 내가 내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멘탈이 무너지면 그냥 공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을 왕창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생 불행하게 살도록 뇌구조가 바뀐 사람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학부모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나 안 불안한데? 안 불행한데?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내가 내 모습을 떠올렸을 때 만족스러워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내 모습,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게 50% 절대 안 넘을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떠올렸을 때 불만이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 가요.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끔찍할 정도로 싫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은 혹시 그럴 거예요. 내 멘탈이 건강한가? 자가 측정법이 하나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지나?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 그럼 오케이. 절대 멘탈 안 나가요. 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 많지 않고 내가 이거 먹고 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자, 앉아서 내 모습 생각해보자.
너무 싫어. 이렇게 되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더 양산되고 그렇죠. 있고. 교육의 영향, 그 다음에 그게 당연한 듯이 퍼지는 이 문화의 영향,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혐오를 조장하는 온갖 드라마니 네. 이런 거, 그게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이 부분 때문에 대물림을 하고 있네요. 대물림을 아이한테. 하고 있죠. 네. 자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대물림을 하고 있죠.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직장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내 감정도 컨트롤하고 내가 마음먹은 일을 쭉 해나갈 수 있고 뭐 등등 하는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 그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 뇌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펑션을 하도록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대인관계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대인관계력. 대인관계력은 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뇌는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와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네트워크가 거의 겹쳐요.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이 타인 사랑을 해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 존중을 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희한하게도 내 주변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주변에 인복이 많은가 봐요.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기력. 자기 동기력. 이거는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내재 동기 발휘하는 힘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기 조절. 자기 조절. 대인 관계랑은 내가 당신, 너, 옆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요거는 내가 하는 일, 세상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존재 영역이에요. 철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이 MPFC를 중심으로 한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에서 다 관할을 해요. 그래서 MPFC는 그냥 특정한 뇌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통합하는 핵심 영역으로 봐요. 그래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하는, 그리고 전전두 피질의 맨 끝, 인간 이성의 맨 끝 부분인데 얘는 편도체랑 직접 다 있어요. 이렇게 말려 들어와 있어서 참 그게 역설적이긴 한데 가장 이성적인 요 뇌 부위는 편도체랑 탁 닿아 있어서 얘의 별명이 밑에를 변연계라고 하거든요. 확장된 변연계라고 돼요. 가장 이성적인 부분이 가장 감정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래서 하나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직적 통합, 수직적이라는 건 맨 위층, 상단, 의식, 인간적인 거와 약간 동물적인 거와 더 밑에 생명현상과 쭉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그 인티그레이팅, 통합하는 기능이 MPFC.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저 뒤로 두뇌까지 막 넘어가고 하는 이 대뇌 피질을 쫙 덮는 그 네트워크, 수평적 확산 그 네트워크의 또 핵심이 MPFC예요. 그래서 얘를 커뮤니케이팅 브레인이라고 하기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뇌의 핵심 분야. 왜냐면 얘랑 또 이쪽 축두엽 쪽의 연결,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 타인의 의도 파악 하는 거기도 하고, 얘가 내 몸과의 소통 뭐 이런 거를 많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얘 기능을 좋게 해줘야 이게 다 잘 되고, 근데 얘는 편도체랑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편도체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두려워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고 애가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MPFC는 훈련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면, 그럼 MPFC 활성화시켜야지. 네, 오늘부터 각오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기거든요, MPFC.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세게, 거기에
집중해서 활성화시켜 보세요. 될까요? 아니, 뇌에는요 센서가 없어요. 네. 지금 작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뭐 느낌이 안 오죠. 안 와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면 MPFC가 느껴져요. 착각이에요. 교수님도 안 되시는 아니, 거 맞죠? 외계인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MPFC를 어떻게 활성화해? 그 하는 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PFC가 막 활동될 때 네. 우리는 무슨 생각이나 무슨 행동이나 뭘 하고 있나를 보는 거죠. 또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세요. 편도체가 느낌이 와요? 어디 없죠. 있긴 있어요, 저 속에. 근데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상태라는 게 다 연구 결과가 너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편도체부터 잠깐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편도체 활성화되는 상태가 뭐지? 보통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게 이제 공포 반응, 막 공격 반응이니까 이를 악물고 네. 눈썹이 올라가고 눈을 안구 근육이 긴장해요. 네네. 눈썹도 올라가지만 저 뒤에 안구 근육이 단단하니까 눈이 이렇게 되고 이를 악물고 그다음에 표정근 일그러지는 건 알죠? 네. 그 뇌신경계 7번이에요. 7번이 표정근 이렇게 네. 인상 쓰게 되고 이를 악물고 그건 5번. 네네. 그다음에 안구 근육 3, 4, 6번 힘주고 그다음에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 네. 그걸 다 수축시켜 보세요. 자, 해봅시다. 주먹을 꽉 쥐고 꽉 쥐어야죠. 이를 악물어 이렇게 되면 인상 다 쓰기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편도체가 좀 활성화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걸 하면 야야야 지금 위험 상태인가 봐. 예. 편도체 활성화할 때 내 몸의 패턴 근육 수축 패턴이 들어오네. 그 편도체가 좀 활성화돼요. 네. 그냥 안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어깨 놓고 네. 턱 근육 힘 빼세요. 네. 눈에도 힘 빼세요. 얼굴 표정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배운 거랑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입 다물고 눈 똑바로 뜨고 편도체 활성화시키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공격적인 자세. 이렇게 있어야 네네. 내가 이 세상을 싸워야지. 이렇게.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뇌를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러면 현명한 자세는 뭘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을 보고. 네. 그 현자의 예전에 도인 같은 느낌. 도인이 아니라 바보 같죠. 이 배 벌리고 야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멍청해 보인다고 하는 이게 편안하고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자세. 네네.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편도체 활성화될 때는 보통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는 게 호흡이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좀 숨이 들어오네 네. 나가네 네. 이것만 알아차려도 이 뇌에 강한 신호를 줍니다. 편도체 활성화될 때가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외부에서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뭐 멧돼지가 다가오든지 수능 시험이 다가오든지. 그래서 편도체 활성화될 때는 우리의 온갖 주의가 주의가 외부로 갑니다. 외부 신경 쓰지 말고 네 호흡을 바라봐. 숨이 들어오네 나가네. 이걸 해. 그러면 이 우리 뇌 시스템에 강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편도체 활성화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 호흡을 네가 바라보라니까. 그러면 나의 어텐션이 내 내부로 가죠. 내 몸은 어떤지? 네. 내 어텐션을 외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부로 보내서 알아차리는 거. 예. 내 상태가 어떤지. 그게 명상이에요. 이거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명상 뭐 시간을 내거나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또 오해가 있죠. 명상에 요가, 대해서. 예. 명상을 하려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막 이러고 있다. 그거는 명상의 굉장히 예외적인 형태예요. 아니, 일반적인 형태 아니요. 명상은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명상이에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눈 감고 앉아있는 거? 그건 초보자나 하는 거다. 그거는 처음 할래니까 잘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부모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따라하게 할 수 있네요. 권하면.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하면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달라이 라마라는 분 있잖아요. 전 세계에 5살 된 애들부터 명상을 조금씩 가르친다면 전 세계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다. 저는 기관이나 한번 학교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네요. 실제로 영국 같은 데는 최고위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명상 훈련을 받게 되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소방관, 경찰관 이런 고위험분들은 매일 아침 명상하고 근무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네. 습관화되어 있죠. 네. 한국이 명상을 굉장히 덜 하는 후진국이에요. 부모와 아이가 하우투를 조금 더 익혀서 연습해보고 하루 중에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 하면 돼요. 그러면 3개월 정도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달라지면. 많이 달라지죠. 예, 왜냐면 효과가 있어야 계속 그러면 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네네.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네. 주로 움직임 명상으로 해요. 어린애들한테.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애들이 매일 할 수 있는 활동을 마음 근력 키우는 활동, 편한 전환, 알아차림 네네. 이런 활동을 45개를 만들어서 네. 다 정리를 했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다 동영상으로 했고 교사 매뉴얼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확산을 하려고 네. 해요. 70개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올해 이제 처음 쫙 적용을 할 거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가 하려고요.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거 네. 갖다 써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 자리를 잡으면은 올 말부터 내년에는 그거 다 무료로 그냥 공개해서 집에서 엄마랑 애가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바꿔서 만들어 놓고 왜냐면 어린이집에 와서는 마음 근력, 편한 전환, 애 기분 좋게 만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엄마가 편도체 네. 활성화시키면 안 되니까 네네. 엄마 교육도 하고 네네. 부모 교육도 하고 이 교사 교육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해요. 기대됩니다. 네.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청소년, 중학생이나 저는 사실 청소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지금 이 편한 전환이 가장 필요한 친구들은 10대 친구들이잖아요. 네. 저 여기 그릿의 프롤로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에서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10대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별도 교과목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담임 선생님 조회 시간이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 마음 근력 훈련하는 법을 간단히 좀 알려드려서 교사 연수 하루에 10분 조회 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뭐 수학 시험을 보기 전이나 공부하기 전에 1분간 또는 2분, 1분, 2분 호흡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이드.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 체감돼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편한 전환 훈련을. 그거 만들어서 제가 배포를 할게 어떻게 배포하느냐.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저 드릴게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같이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많이 여러분 활성화가 또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학부모님들한테 더 접근이 잘 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유튜브에도 뭐 올려놓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퍼질 테니까 학부모한테. 그래서 그걸 또 드리면 또 이렇게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외제 동기를 강화하고 내재 동기를 소홀히 하는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내재 동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자발적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교육학이나 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쪽에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이론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보상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막 땅을 파요. 땅을 왜 팔까요? 이 안에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서 거기 이만한 뼈다구가 땅 속에 있나 보다. 그러면 땅 파는 건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왜 하냐? 보상. 뼈다구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이 쭉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 이퀄 외적 보상.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 받으려고. 애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적 받으려고. 여기 다 외적 보상인 거죠.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한 건 해리 할로우인데 주스 주고 뭐 했더니 오히려 동기가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풀이 능력도 떨어진다.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서 노는 애들이 퍼포먼스도 올라가고 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일도 있지만 인간의 많은 부분이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네. 이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하네 해서 그거를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보상 때문에 하는 건 그래서 거기는 extrinsic 외제 동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내재 동기라는 게 있고 외재 동기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네. 왜 둘 다 중요하냐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건 사실은 둘이 다 같이 예를 들어 어느 화가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림을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놨더니 잘 팔려. 잘 팔려 돈도 네. 벌려. 이때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하거든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럴 거예요. 축구가 좋은데 돈도 축구하고 돈도 유명해지. 벌고. 중요한 건 내재 동기예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가 끼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자체가 좋고 재밌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학 풀다 보면 수학이 재밌어요. 네. 나는 수학이 지긋지긋하게 싫고 수학이 계속 너무 싫은데 수학 만점이야. 이런 애는 없다고 보면 돼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내재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인간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업을 하든 예술 분야든 운동선수든 인간이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이 재밌고 좋아야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자체가 재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꾹 참고 하는데 어떻게 잘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손흥민이 축구 볼 차는 게 죽기보다 싫어. 그냥 억지로 맨날 볼 차. 엄마가 하래서 굉장히 억지로 볼 차는데 잘할 수가. 유명한 스쿨 잘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재 동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재밌도록 해야 돼요. 내재 동기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대표적인 그 연구 이론이 있어요. 그게 Self Determination Theory예요. 줄여서 SDT라고 돼요. Self 스스로 Determination 결정 T 이론. 자기결정 이론. 네. DC and Ryan, DC랑 라이언 이 두 교수가 같이 로체스터 대학인가 계속 그 연구를 했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뭐냐면 세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내재 동기가 발휘되려면 1번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오토노미. 정확히 말하면 센스 오브 오토노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relatedness, 관계성. 또 다 여기 sense of가 붙어요. 진짜 실제로 관계가 잘 돼 있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느낌이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돼 있어. 나는 이 집단에 소속돼 있어.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내.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 관계성, 연결성 이런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sense of competence, 유능성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죠. 유능성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능감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효능감량 나 잘할 수 있었는데 요 sense of competence는 약간 growth mindset, 캐롤 드웨 거랑 좀 맥락이 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흥민보다 지금 축구 못해. 근데 내가 손흥민만큼 축구를 했어봐. 저만큼 할걸? 이런 느낌이죠. 그런 그 유능성에 대한 느낌. 근데 이거는 그 밑에 효능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롤 드웨의 그 growth mindset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내재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전전두 피질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재 동기는 전전두 피질 활성화랑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디스 앤 라이언 이 연구를 만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그 사람의 근본적인 행복감과 바로 연결이 돼요. 주관적 안정은 행복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이게 옆에서 보는 부모라면 네가 한번 결정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이론이 자기 결정,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란 말이에요. 결정, 네. 자율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율성이 내재 동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푸는데 수학이 재밌으려면 나 오늘 수학해야지. 참고서는 나 이걸로 해야지. 그 수학을 공부하는 게 내 결정이라는 느낌이 깔려 있어야 그게 생겨나기 시작해.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만이 가능해요. 오토노미가 없으면 내재 동기 안 생겨요. 즉 자율성이 없으면 내재 동기 절대 안 생겨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펴서 수학해야지. 이게 요즘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게
이것도 그 저의 과학을 의외로- 안 믿는 거죠. 애는 그럼 뭐든지 시켜야만 하나요? 안 시켜도 하는 거 없나요? 중고등학생인데 안 시켜도 하는 게 뭐가 있죠? 게임이겠죠. 그렇죠. 게임이죠. 게임이에요. 게임이 자율성.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왜 재밌어 할까요? 그러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저는 딱 6개월만 주시면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게임하면 이를 갈고 게임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율성이 있어서. 게임에서 자율성을 뺏어버리면 돼요. 중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게임 과목을 만들면 돼요. 중간 시험은 테트리스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못하면 성적 안 나오고 테트리스 중간 시험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트리스 학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애 보고 맨날 너 테트리스 왜 안 하니? 테트리스 몇 점 나오니? 테트리스 해라. 그걸 거치고 나서 걔가 다시 테트리스를 할까요? 대학 가려고 그 게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들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임을 이렇게 시키면 차라리 나 필수 과목 수학을 할래요가 더 늘어날걸요? 수학을 하고 말지 내가 이거 하고 있냐? 이거 진짜 늘어날 거예요. 게임을 필수 교과목으로 만들면 게임이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요. 지금 모든 과목을 그렇게 끔찍한 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수학 문제 자체는 지적 유희였어요, 인류에. 재밌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게임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자율성을 보장해 놓으면 게임보다는 수학 플레이 하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애들로 하여금 선택하는 그 습관을 갖고 기회를 줘야 돼요. 네. 학업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해야 돼요. 아이 스스로. 네, 학업 계획. 네네. 그리고 얘가 자꾸 게임해요. 그러면 게임 계획도 스스로 세우도록 해야 돼요. 너 하루에 2시간 할래? 3시간 할래?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하면 성적 떨어지지? 아니, 절대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계획을 애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애가 스스로 나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 2시간 게임 딱 해놓고 그걸 스스로 지키잖아요. 네. 게임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거 원래 하기로 한 거고 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게임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2시간 딱 됐을 때 게임을 딱 스스로 끊죠. 네. 자부심도 생겨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죠. 공부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사람 마음 상태를 네. 게임할 때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줘야 성적이 대폭 올라가요. 네. 그게 바로 자율성이고, 자율성 실험은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EBS 공부 못하는 아이들 예.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네. 자율성을 줘가지고 했더니 놀 때도 기분 좋게 놀고 풀 때도 기분 좋게 풀어요. 딱 집중해서. 같은 80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 한 애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했더니 다 기억해. 계획까지는 부모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다른 부분은 계획을 부모가 체크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안 건가요? 되죠. 애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안 돼요. 이거 듣는 부모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애를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척하게는 시킬 수 있어요. 너 앉아있어라. 앉아있게 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전전두피 써가지고 진짜 학습이 쫙 들어와서 뇌 가소성이 일어나가지고 쫙 학습이 되게, 이거는 부모가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서적 환경, 편도체 안정화시키고, 요런 거는 조금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놈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지. 절대 못해요. 강제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돼요. 잔소리하면 하던 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요, 잔소리하면 편도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공부를 못해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부모는 새벽 기도를 가시길 바래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애를 잘 못 봐요. 애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졸리니까 자요. 그러니까 애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애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서 애가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애 시험범위 모르도록 노력을 하세요. 너 공부하고 하는 건 네 일이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가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 거지만 너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성취. 그게 이거 얘기랑 같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부잣집 애들일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강남 8학군 애들이 뭐 강남 애들이 서울대 많이 가고 어쩌고 이게 뭐 사회 문제고 뭐 불평등이 어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뭘 잘못 생각하냐면 그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그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부잣집 애들일수록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부잣집 애들은 비싼 과외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그 연구가 그 미국에서 종단 연구로 했어요. 에반스 앤 쉔버그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경제 수준과 애들의 인지 능력이나 뭐 공부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가설이 이런 거죠. 그 공부 시간, 스터디 아워즈라고 해요. 중요한 표현이. 그 스터디 아워즈는 뭐냐면 애가 얼마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나. 거기에 차이가 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집 애들은 알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들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 가난한 집 애들은 참고서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뭐 이러니까 공부가 떨어질 거다. 등등이 있었어요. 다 아닌 게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경제적으로 열악하면 떨어지냐? 그게 딱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들의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너무 슬픈데요? 보통 가정 불화도 있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편도체 활성화돼 있어요. 부모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말 안 해도 한 사람이 짜증내고 한 사람이 슬프고 한 사람이 화내죠. 그럼 그냥 전이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편도체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애들 편도체 레벨도 올라가요. 그게 가난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게 큰 원인이어서 그 요인을 통제를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요인을 빼고 스트레스 지수가 같게. 스트레스가 같아도 경제적인 영향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은 스트레스 레벨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레벨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편한 전화를 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면 그렇죠. 성취를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계속 편한 전화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애들도 편도체 활성화되죠. 그럼 공부 못해요. 근데 우연히 가난한 집 애인데 가정도 화목하고 뭐 하잖아요. 부잣집 애들만큼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유전이 아니고 정서가 중요하다. 그 편도체 안정화가 엄청 중요하다. 어른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입시 정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편도체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고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진짜 잡고 있는 거예요. 30-40년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낮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하죠. 1등인 거 이미 1등이에요. 자살이나 뭐 이런 거 청소년 우울증 1등인데 이 증가율을 보면 1등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애들이 뭐 선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유전자가 자꾸 자살을 해.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30-40년 만에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교육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애들을 우리가 협심 단결해서 애들을 죽이고 있고 잡고 있고 애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애들이 아주 드문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거랑 다 연결이 돼요. 행복하면 애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하면서 살 거예요. 30-40대 부모님들 낀 세대라는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체감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의 우리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영상 보고 굉장히 큰 울림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님 스스로도 원부모로부터 힘들었던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엄마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엄마가 나를 학대했고 엄마가 너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다 용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게 애를 학대하고 애를 괴롭히고 진짜 저 사람이 엄마 맞나? 할 정도의 상처를 주고 많아요.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마 잘못이에요? 자식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죠. 엄마가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 잘못으로 그 자식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평생 편도체 활성화시키면서 엄마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러면 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 삶을 못 살아요. 엄마가 날 잘못 키웠다고, 엄마가 날 했다고 내 삶을 전적으로 포기해가면서 엄마를 미워하느라고 삶을 다 망가뜨릴 거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망가뜨렸지만 오케이, 난 힘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정서 조절도 잘 안 되고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내 삶은 한 번이고 아까우니까 귀하니까 그 와중에서도 나는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나의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켜야 될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는 절대 화해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다시 찾아가서 엄마 괜찮아, 엄마가 나 괴롭혔지? 내가 용서할게.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과거를 끊어내고 나는 내 삶을 forward, 앞으로.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컴퓨터의 딜리트 버튼, 딜리트 버튼 누르는 게 용서예요. 화를 지니고 산다는 거는 계속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고요. 화를 지니고 산다는 건 내 안에 불덩이를 지니고 사는 거고요.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려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려서 당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도 계속 망가져야 돼. 그거 억울하잖아요. 가족과의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가는 걸 끊어내야죠. 딜리트 버튼을 눌러야죠. 그 엄마한테 학대받은 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모를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부모인데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굴었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털고 내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려면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한 핑계를 엄마한테 그동안 대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고 내 삶은 내가 제대로 살겠다 하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용서는 굉장한 용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사라지거든. 내가 이러는 게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러는 게 저 사람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왔는데 이걸 하지 말래는. 그걸 하려면 안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면 결국은 영원히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원하는 삶을 못 살게 될 거라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 대한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을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기자 TV